오늘 서울 강북구의 비공식 낮 최고 기온이 38.6도까지 올랐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며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의 기록을 깰 거란 관측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7월과 8월 동안만 누진요금을 없애는 방안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유해 송환과 관련해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손에 잡히는 확실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비핵화와 종전 선언과 관련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93명의 아이들에게 달걀 3개를 풀어 만든 국을 먹이는 등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 문제가 여전합니다. 이런 실태를 폭로한 어린이집 전 조리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돼 닷새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최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족했을 가능성과 함께 강력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명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일부 매트와 베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2011년 홈쇼핑을 통해 매트와 베개 12,000여 세트가 팔려나간 제품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 달 안에 모두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인천과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의 해저터널에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어 운전자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건물들 틈새로 에어컨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최근 이 실외기 가운데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규정이 부실한 데다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곳곳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폭염은 숱한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죠. 폭염을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세는 죽은 태풍을 되살릴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을 관통한 뒤에 어제 소멸한 태풍 종다리가 28도가 넘는 뜨거운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내일 다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중국 상하이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한반도의 더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수증기만 공급해서 습도를 놀려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38도 내외까지 기온이 치솟았고 동부와 남부는 상대적으로 덜 더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 지역 등은 38도까지 오르고 주춤했던 동해안에서도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전망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물놀이장은 한산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야외 물놀이장도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기온이 떨어지면서 백사장엔 희석액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너무 더웠어서 어디 나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안에만 있었는데 오늘 좀 시원해졌다고 해서 나와서 물놀이 하니까. 오늘도 폭염은 이어졌지만 양상은 전과 달랐습니다. 폭염 지도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이 대부분 35도를 넘은 붉은색인데 반해 영남 지역은 대부분 35도 아래, 동해안 지역은 3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나흘 전 지도와는 정반대 양상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일으킨 동풍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타고 넘는 동안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립니다. 산맥을 넘은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높새바람이 돼 서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뜨거운 폭염의 기세는 이미 소멸한 태풍도 되살릴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소멸돼 열대 저압부로 바뀐 태풍 종다리가 다시 태풍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28도 이상 오른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조심스러운 반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종다리가 중국 상하이까지 접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효자 태풍이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상대할 만큼 기세가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10호 태풍 암필처럼 우리나라에 수증기만 공급해 습도를 높이는 가습기 역할만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에도 이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다리 위에 아스팔트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 여파로 다리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역에서는 열차 선로를 이어놓은 곳이 벌어지면서 KTX 열차와 출근길 지하철 운행 등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위 도로와 인도 사이로 균열이 길게 나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인도 부분이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경기도 분당에서 야탑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심한 곳은 다리 기둥이 15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불룩하게 솟은 아스팔트엔 한 뼘이나 되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은 다리 난간은 둥글게 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4차로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더운 날씨 탓에 도로에 아스팔트가 부풀어 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도로가 파손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엔 전남 광양의 이순신대교 아스팔트가 솟구쳐 올랐고 그 전날에도 울산대교의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기찻길도 폭염 피해를 비껴가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금천구청역에선 선로를 잇는 용접 부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KTX 열차 4대와 무궁화 열차 1대의 운행이 10분에서 3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열차도 30분 정도 지연돼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폭염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2,200여 명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27명이 숨졌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니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걱정입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은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시 집 앞에 나온 60대 노인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소방당국은 저혈압이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름철엔 얼굴이 쉽게 붉어져 고혈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저혈압이 더 위험합니다. 날이 더우면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까지 빠져나가면 혈압은 더 떨어집니다. 고혈압 환자라도 약을 먹어 혈압을 낮췄다면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물을 적게 마신다. 혈액량을 갖다가 늘리지 않기 위해서 자연히 탈수가 많이 오게 되는 거고. 소금을 섭취하면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속설도 일부분만 맞습니다. 열 경련처럼 탈수가 심할 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면 소금이 아니라 물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온열 질환인 열사병이 올 때는 정작 땀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자는 2,200여 명, 사망자는 2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올바른 대처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에어컨을 틀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기요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을 얼마 동안 켜면 대략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돌지만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누진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원망 섞인 청원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누진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개편을 생각한다면 답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켜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런 글이 약 800건이나 됩니다. 내 식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17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무더운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누진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라든지 또는 2016년에 누진제 개편을 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아껴 쓰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주택용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돕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에 요금도 적게 내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 네 식구 가정을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소득이 각각 다른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을 비교해봤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료는 5만 4천 원입니다. 월 소득이 5배가 넘는 가구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구 수가 많을수록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저소득층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장판 등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여름에만 누진제 폐지가 적용된다고 해도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셈입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누진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데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누진율은 미국이나 일본의 약 2배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 일부에서 북한이 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어떠한 돈도 요구받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의 현금 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손에 잡히는 확실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외신은 북한의 이번 유해 송환이 선의를 가지고 미국에 대화의 손짓을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종전선언 논의는 오늘부터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이달 중순 비공개로 한국을 찾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남북 미중의 물밑 조율로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나올 때마다 미국과 국내 일각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고 미국은 여기에 끌려다닌다 하는 것이 계속되는 주장 혹은 추측들의 핵심이죠. 흔히 협상 브레이커, 즉 협상을 깨뜨리기 위한 시도들이라고들 합니다. 보다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앞두고 북한이 외신 기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비자 발급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청구한 비용은 3박 4일 동안의 식사와 이동비 등 1인당 124만 원 정도였습니다. 유엔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두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면서 유해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ut I know the holdup there is that the North Koreans want to be paid for the return of 200 sets of remains. That was certainly what they wanted in the past. 빅터 차의 이런 추측은 미국 내 언론에서 인용되거나 재생산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이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유해 한 구당 액수까지 거론됐지만 북한의 요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도 미국 유해 발굴단이 북한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 인력과 장비 사용료를 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유해 한 구당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남북은 내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합니다. 남북은 최전방에 배치된 중화기를 동시에 철수시켜서 최전방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중화기들은 사실 양쪽 모두 24시간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장성급 회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일부 GP에서 남북이 동시에 중화기를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GP 간 거리가 600m 정도에 불과해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GP 등에 각각 설치된 M60 기관총과 14.5mm 기관총 일부를 동시에 철수시키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남북 GP에 배치된 기관총은 24시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4년 대북전단 기구를 향해 14.5mm 기관총을 먼저 발사해 우리가 응사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합의가 되더라도 시범 철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은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인원 축소와 비무장 근무, 자유왕래 등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93명, 그러니까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먹을 계란탕에 계란 3개만 넣은 어린이집 부실급식이 조리사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식단표에는 감자튀김으로 적어놓고 가게에서 파는 감자 과자를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창 자라는 영양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배를 고른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유치원에서 나왔던 간식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볼래? 5살배기 아이들이 얇게 썬 사과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에선 간식 시간에 원생 93명이 사과 7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중 3개는 이미 상했는데 변한 부위만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배고파서 밥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식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식단표에 감자튀김이라고 적힌 날은 감자과자 6개가 케첩과 함께 식탁에 올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은 이 유치원 조리사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계란을 3개를 깨트려가지고 막 풀어갖고 끓일 때 막 휘휘 저으래요. 계란 3개. 근데 말은 3개인데 4개 깨트려서 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유치원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푸짐한 급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부모들은 안심했지만 실제 양은 훨씬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안 나가지.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어 반마리로 15명 애들이 나눠 먹는 거? 찌꺼기 나눠준 것도 아니고. 빵 하나로 아이들이 4명이서 나눠 먹는다던가. 당근 한 조각, 참외 이렇게 한 조각씩. 만두 3알, 4알. 보다 못한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폭로했지만 원장은 교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보시는 저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청원글에 올리는 것처럼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뇌의 90% 이상이 미취학 시기에 정해지는 만큼 이 시기 영양 상태는 몹시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급식 탓에 우리 아이들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물론 이 어린이집의 경우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다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부실한 급식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늘 놀랍고 또한 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도한 실태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은 정부 시스템도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아닙니다. 유치원 조리사와 교사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조리사분을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실태를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부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예. 93명이 어린이들이 먹는 국에 달걀 3개를 풀어서 돌렸다. 이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기도 한데. 다 전화. 계란국을 끓일 때였어요. 원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계란을 3개를 깨뜨려서 이제 국이 끓일 때 휘휘 저으래요. 예. 근데 3개는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네, 4개 깨뜨려서 넣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가요?
네. 이거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많다고 들었는데 뭐 다는 말씀하시기 어려워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단호박 간식이 있었는데 단호박을 제가 다 쪘거든요. 이제 전화가 예. 왔어요. 네. 단호박 몇 개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7개를 쪘거든요. 그래서 다 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혼났어요. 다 했다고 앞으로 단호박 3개만 찌래요. 그러더니 단호박을 빼놓을 테니까 냉동실에 얼려두래요. 그래갖고 간식 접시가 이제 다 먹고 이제 빈 그릇에 올라올 때 감자탕 용기에다가 한가득 담아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걸 다시 냉동실에다 얼려두었죠. 예. 그것도 93명이 먹는 급식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또요? 또 있나요? 네, 6월 달에는 또 이제 6월 달 식단에는 마지막으로 고등어 구이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6손만 구우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어 머리를 자를 때 그 보조쌤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아이들 그릇 챙긴다고. 예. 그때 제가 보조쌤한테 욕을 좀 많이 했어요. 고등어 6손만 구우라고. 전화 왔다고. 6손이면은 사실 12마리거든요. 예. 네, 93명이 5개 반으로 나눠 들어갔어요. 근데 교사가 7분이고 원장하고 원감하고 합치면 9명인데 이거는 진짜 어른들이 먹는 양 아닌가요? 예. 그럼 저 6월 21일 날에는 예. 생일떡이 있었는데 저한테 냉동떡을 얼려서 내보내래요. 간식으로. 예. 근데 어떤 선생님이 교무실로 갔는데 그 생일떡을 가지고 아이의 생일떡을 원감이랑 원장이 먹고 있더래요. 예. 그것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떡을 들고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칠세관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저 떡을 왜 원장이랑 원감이 먹고 있냐면서 막 그랬다고 예. 했네요. 이게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몰랐죠. 하긴 몰랐죠. 몰랐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왔겠죠. 네. 예.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원장의 요구대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본인이 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께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결국 그만두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모든 게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사실 신랑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 지인한테도 말을 했어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당장 그만두래요. 예. 그러다가 네가 큰일 난다고. 그런데 예. 정말 큰일 난 상황이 왔네요. 그러네요. 예. 혹시 이건 네.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네. 다른 어린이집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다른 곳도 이럴 가능성이 일부라도 좀 있을까요, 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2월 달에 땄고 처음 들어간 첫 직장인데요. 예. 저는 너무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예. 안 그렇거든요. 제가 또 많이 믿고 오랫동안 보내왔던 곳이 있고 예. 거기는 제가 많이 100% 신뢰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다닌 곳은 딱 메뉴판을 봐도요. 저렴한 식재료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제가 혹시 뭐 다른 데 얘기라도 들으셨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이런 문제들이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식약처가 어린이 급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혹시 근무하셨던 어린이집도 그 어린이 급식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등록돼 있어요. 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있었고. 무슨 평상시 관리를 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게 없었나요? 저 한 2달쯤 일했을 때 이제 원감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관리 감독이 나온다고. 예. 예, 지금부터는 이제 보존식을 보존을 하라네요. 냉동실에다가. 예. 그래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존식 보관을 했죠. 예. 했는데 이제 계속 보관을 하다가 갑자기 한날은 제가 출근을 하니까 냉동실이랑 냉장실이랑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닭가슴살이 한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 신랑 다이어트용이라네요. 그래서 냉장고가 너무 꽉 차가지고 제가 보관할 수 없던 상황이 왔었어요. 예. 네. 이 집이 네. 정말 이런 곳이 한 군데이길 바라는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이제 또 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어린이 급식센터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면 그때만 딱 맞춰놓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급식센터는 어떤 실태인지도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은 네. 바로 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보이지 않는 아동 학대, 즉 불량 급식을 막겠다면서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를 만들었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의 먹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215군데, 한 해 8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3,200여 개의 어린이집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만 합니다. 편식하던 아이가 골고루 먹는다며 어머니들이 좋아합니다. 현실에서도 아이는 달라졌는데 방향은 눈치를 보는 쪽입니다.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들어가 하니까 예를 들면 햄 같은 경우는 햄을 딸랑 한 개. 그냥 저는 이것만 담으래요. 부실급식은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전행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막고 관리를 강화한다며 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경북 경산의 유치원과 경기도 용인에서 문제가 난 어린이집 모두 센터에 등록된 곳입니다. 하지만 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짜줬지만 원장이 마음대로 바꿔버려도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침에 소고기죽 안 먹었어요. 그래서 소고기죽 아니면 흰죽이었는데 삼계탕 안 먹었어 하니까 삼계탕 안 나왔는데 삼계탕 아니면 죽이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일 1인분씩 얼려 보관해야 하는 위생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식약처는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안에 양적으로 확대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실화시켜서 퀄리티를 높이겠다. 지자체 역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등록 어린이집의 위생영양 위반율이 비등록 어린이집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연간 800억 원을 넘게 들여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헛돌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라돈 침대 문제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일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서 당국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까는 일부 보조 매트와 또 베개 세트가 문제가 됐는데 벌써 약 12,000여 세트가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까사온 네모텍스 제품입니다. 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까는 보조 매트리스 1개와 베개 2개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원은 우성우레탄으로 2011년 한 홈쇼핑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판매됐는데 12,000개가 넘는 세트가 팔려나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체가 제공한 13개의 시료 가운데 보조 매트리스 2개와 베개 1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조 매트리스에선 각 1.52mS와 1.41mS, 베개에서는 2.03mS가 검출됐습니다. 원안위는 이 시료에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사용된 모나자이트가 소량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까사미아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1개월 안에 모두 수거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방사능 물질 검출은 소비자의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진 사태 이후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납품업체를 조사해 66곳을 발표했지만 이번 제조업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이 2013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방사능 방출 여부를 파악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오늘 김 씨의 측근을 포함해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 5명을 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부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전해주세요. 네, 김 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검이 오늘 소환한 피의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 소환됐는데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 씨도 소환됐는데요. 한 씨는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인터넷 카페의 핵심 회원이자 구속 수감된 필명, 촛보, 트렐로 그리고 서유기 등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을 댓글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 시연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는 의혹, 그리고 후원비 내역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오늘 하루 만에 이들을 대거 부르면서 김 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와 소환 일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공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를 사는 여성은 38살 최모 씨입니다. 제주도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장기 캠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 CCTV에 찍힌 게 최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이곳 세왕에 세워져 있는 캠핑용 카라반에서 2주 동안 지내다 밖으로 나간 후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의 신고를 받은 제주경찰은 해경, 해군, 119 구조대와 함께 집중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포구 근처에서 휴대전화와 소지품이 발견됐습니다. 또 해안과 먼 바다에서는 최 씨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각각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 씨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10에서 한 15cm 정도로 아주 시야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최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수배 전단지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 몇 분 정도가 계셨었어요. 혹시나 나가시다가 아니면 들어오시다가 보신 분이 계시면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은.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신 최 씨가 단순 실족 가능성과 함께 강력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달리던 BMW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과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터널에서도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리콜이 아니라 운행 정지 조치를 취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차주들은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인천 북항터널 안에 멈춰선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전체가 활활 타면서 차종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터널 안에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하면서 불을 껐습니다. 앞쪽에서 불꽃 같은 게 뭐 보이더라고요, 연기랑. 바로 앞차랑 바로 뒷차만 보이는 그렇게 많이 어둡고 깜깜하고.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빨리 대피했습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올해 들어 27건에 달합니다. BMW는 10만 6천여 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불안과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 법인과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화재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차주들은 1인당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BMW 차에서 화재가 잇따른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국토부가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방송된 미국 ABC 뉴스의 기사입니다. 주차된 BMW 차량에서 불이 난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Now it's on fire. I'm so scared. My car is on fire. 미국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지만 BMW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기사에는 한국 국토부가 BMW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BMW 측이 처음엔 정비 불량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른 원인도 살펴보고 있다고 인용한 겁니다. 국토부 측은 당시에는 관련 사고를 모니터링했던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조사한 건 지난달부터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경찰청의 그 자료를 보면 다 원인 미상으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 자체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문제가 제기된 520D 등 모델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화재 우려로 국토부로부터 리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료 펌프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BMW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지만 국토부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델은 같지만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차량과는 연식과 부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화재 문제로 리콜에 들어간 차량에 대해 2주 안에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 오후였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가 정비 문제 때문에 또 제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꼬리 날개 쪽에서 기름이 새면서 연기가 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비행기 꼬리 날개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보조 동력 장치가 있는 꼬리 날개 부분에서 기름이 새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 소방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오늘 오후 5시 15분 승객 289명과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대피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다른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비행기는 출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15분 늦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는 이달 들어 일주일 새 7번이나 출발이 늦거나 비행기가 돌아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의 정비 불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사고가 난 겁니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승객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부산의 고등학교에 이어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학생들이 18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는 지난 18일 교사들의 성희롱 행위를 교장에게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전체 865명 가운데 180명이 넘는 여고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 비하 발언이 많았고 일부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고3 학생들이었는데 고1, 2 학생들도 포함됐습니다. 성희롱을 한 교사들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학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치마를 입다가 쌤이 지나가면서 선배 옷을 치면서 다리 이쁘다고 치고 갔다는 거예요. 미투는 여자 책임도 있다는 발언에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교사들의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경찰과 전수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방학을 하루 당겼습니다. 그동안 참고 왔다가 정도가 심한 건 언어 폭력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좀 문화였던 것 같아요.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라오스댐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취재팀이 피해를 입은 마을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현지에서 박민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나무로 된 집이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집들도 앞에 가득 차 있는 진흙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직접 수해를 입은 곳 중 하나, 라오스 남부의 콕껑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황토색입니다. 쏟아지는 물에 잠겨 성한 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살던 마을이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집집마다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부서진 집 바로 옆에 물에 빠져 죽은 소가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가 가져나오는 건 타이어뿐입니다. 진흙더미에 묻혀 다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물이 빠진 곳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이곳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물이 다 빠지지 않아 아예 트랙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피소에서 모자랐던 옷만 몇 벌 챙겨 나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리는 비는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 대부분은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캄펑 씨는 전 재산을 잃고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집장가를 보낸 아들, 딸만 모두 7명입니다. 평생 살아온 하나뿐인 보금자리를 버릴 수 없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chia ứng hòa chắc tô leo bò hên mất chi ship etto 주민들은 이웃 여러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빠지고 있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물은 빠지기 시작했지만 이제부터 더 힘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색은 이제 시작이 됐고 복구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피해자 숫자를 일부러 줄여서 발표한다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있는 취재기자 박민규 기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실종자만 수천 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곳 정부 통제 때문에 저희 취재팀이 현장 곳곳을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수색은 아직 속도를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수색을 마친 곳이 아직 피해 지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 20여 개국에서 구조팀이 속속 도착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 피해 지역이요. 댐 하류에 있는 10개가 넘는 오지마을입니다. 애초에 지역 자체가 넓은 데다가 대부분 정글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광객도 전혀 찾지 않고요. 우리 교민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 상당수가 아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유일한 수색 그리고 구조 수단이 헬리콥터입니다. 물이 빠지면서 일부 마을은 보트로 또 차로 갈 수 있게 됐지만 대부분 도로가 유실됐고 진흙으로 덮여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많이 실종된 만큼 구조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식 사망자 집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애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라오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 그러니까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9명인 건데요. 앞서 현지 국영 미디어들이 보도한 27명 사망자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설명은 실종자를 사망자로 잘못 처리했다는 겁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당국의 언급도 나왔는데요.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가 소셜미디어와 해외 주요 매체가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실종자하고 사망자를 착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좀 이해는 안 가는 편인데 그래서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는 당국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당장 몸만 빠져나온 생존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인근 주민들은 현지 사정 애초에 뉴스를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피해 수습에 나선 당국 관계자들과 구호단체 등을 통해서 겨우 소식을 접하는데요.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지역 주민 목소리를 통해서 사망자가 3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지 구호단체들도 대규모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자 수와 이재민 수를 비교해보면 10,000명 가까이가 비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라오스 정부가 인명피해가 클 경우 나올 수 있는 반정부 기류를 미리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망자 수를 줄여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언론 보도하고 또 당국의 공식 발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사고 원인 조사는 혹시 뭐 진행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예,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때문이다, 아니다, 애초에 공사를 잘못했다, 이런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SK건설은 일단 사고 전날에만 비가 400mm 넘게 쏟아지는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져 내린 게요, 애초에 물을 가둬놓기 위한 도둑 개념의 보조댐입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이게 유실됐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당장 국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일단 라오스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인재일 가능성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댐을 건설한 기업들의 국적을 고려해 우리 정부 그리고 태국 정부와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SK건설 측은 현지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한편 현지에서는 아타푸주 이외에 루앙프라방주의 댐이 추가로 붕괴됐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보호팀은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죠. 노 의원의 부재로 당분간 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정미 당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당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김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배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노 의원이 떠난 뒤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당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당 지도부는 잇따라 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원 6명을 가진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고 20석을 채워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 자리가 비게 되면서 두 정당이 교섭단체에 한 석 모자라게 됐습니다.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원내 협상력에서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교섭단체 재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인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공동 교섭단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에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당시 법원 행정처가 모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관여하려 한 정황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건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성됐습니다. 법원과 정부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할머니들은 돌아가셨죠. 한민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말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엔 판결 방향을 5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습니다. 장점으로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모순되지 않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시나리오 2에선 재판권을 인정하되 정부의 통치 행위로 판단해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과 또 다른 시나리오에선 시효 소멸이나 정부 협상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유일하게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일본의 강력 반발과 정부 기조와 다른 판단으로 갈등이 우려된다며 단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건 말미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시나리오 2를 결론으로 택했습니다.
위안부 동원이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비난 여론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실제 제기됐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도 열리지 않았고 피해 할머니들은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자 정모 씨가 부산의 판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새로 올라오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골프장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가 접대 무대로 활용한 곳입니다. 정 씨는 당시 현직이던 부산고법의 문모 판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과 여러 번 골프를 치면서 스폰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인사 중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A 부장판사도 포함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수도권 지역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 말 부산 기장군 골프장에서 건설업자 정 씨, 문 판사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의 스폰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이들과 어울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부산에 다녀간 서울의 다른 판사들과 만났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부장판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오늘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수면 무호흡증, 당뇨 질환 관련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한 번 더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이며 내일까지 종합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입원 기간을 연장할지 내일 바로 퇴원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스 해안 도시를 덮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9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남성은 자신의 집을 덮친 불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불과 2분도 되지 않아서 사방이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이 담겼습니다. 런던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집 주변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숲 전체로 번집니다. 30초도 되지 않아 집을 뒤덮었습니다. 사방이 붉게 변하고 주인은 온통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화염 방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맹렬한 속도였습니다. 아테네 북동부 해안도시 마티 주택가에 사는 콘스탄티노스가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입니다. 고양이를 구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바람에 현관문이 닫히자 옆문 쪽으로 향하면서였습니다. 불과 2분 만에 화마의 한 복판에 놓인 그는 철문을 두드린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Πιάνω το κουβά και το ρίχνω πάνω μου. Και με το που το ρίχνω πάνω μου το κινητό, έρχομαι πάλι και κολλάω εδώ πέρα. Και άρχισα να νιώθω να καίγομαι εδώ πέρα πίσω πάλι η ζέση που ερχόταν το θερμικό κύμα. 그는 반평생 일군 가축 농장이 10분 만에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가 시작된 가운데 그리스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마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던 이들은 정부가 화재 위험 경고를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은 일주일째 번지고 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증손자와 증손녀를 구하려다가 서로를 껴안은 채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불타던 집이 무너집니다. 집과 정원, 주변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북부 세크라멘토 외곽의 레딩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70세 여성 멜로디 블레드소와 아이 2명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할머니가 증손자 제임스와 증손녀 에밀리에게 젖은 담요를 덮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는 5살, 에밀리는 4살입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살리려다 함께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수년 동안 이 집에서 증손자와 증손녀를 키워왔습니다. LA타임스는 지난 23일 자동차 화재로 시작된 산불로 8명이 숨졌고 건물 650채가 불탔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에 탄 지역의 넓이는 38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0배가 넘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500명의 소방관을 현장 투입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여럿 내놨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용산 등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난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끄려는 걸로 보입니다. 월세 수입이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는 집주인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 보증금에도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내면 부담을 줄여줍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세부담을 차등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년에 버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일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대소득과세는 최저 28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투기 수요가 줄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회사를 규제했더니 지분율을 29.9%로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꼼수를 막을 방안이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HDC 아이콘트롤스는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이 65%나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자 정몽규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51%에서 29.9%까지 낮췄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규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는 공정위에 이 기준을 모두 20%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HDC 아이콘트롤스 외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에서 30% 사이인 삼성생명보험과 현대글로비스 등 24개 회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도 규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가진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214개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고 고객이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광주 등 지방을 직접 연결하는 인천공항 KTX가 결국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제출한 운행 중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인천공항 KTX는 지난해 빈자리가 80%인 채로 운행하는 등 이용하는 승객이 적었고 올 2월부터는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6분쯤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작업자 4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제조실에서 알코올 물질을 옮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122년 전의 겨울이었습니다.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당시 고종이 지났던 120m의 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듬해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당시 아관,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숱하게 그려진 고종. 왕이 지나갔던 그 길이 되살아났습니다. 덕수궁 후문에서 정동공원과 옛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지는 120m의 길. 122년 전 고종이 지나갔던 이 돌담길은 그간 곡절도 많았습니다. 덕수궁 부지였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식민금융기관인 조선저축은행장에 사택이 들어섰고 이후엔 미 대사관 부지가 됐습니다. 7년 전에야 우리나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힘겨운 복원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고종이 선택한 아관 파천. 이후 대한제국은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주 치욕스럽거나 생각했던 우리의 근대사가 사실은 또 다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아픈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이 길은 오는 10월 전면 공개를 앞두고 모레부터 한 달간 시범 개방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진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퇴진과 불교계 개혁을 요구하며 41일째 단식 중인 설조 스님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조 스님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안 좋아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법원의 반경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 등을 모두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모 씨는 2015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대법원 담장 100m 안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서 현지 시간 28일 남성 2명이 총을 마구 쏘아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이날 밤 10시 반쯤 뉴올리언스시의 관광 중심지인 프렌치 쿼터에서 총을 쏘고 달아났으며 현지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안전 규정도 여전히 없고 단속도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좁은 공간은 금세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찹니다. 화재가 시작된 곳은 에어컨 실외기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서 쪽에서는 이제 옥상이나 어딘가에서 담배꽁초가 떨어져서 불난 것 같다. 이렇게만 해주셨거든요. 화면에 나온 그 화재 현장입니다.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데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그 옆에는 담배꽁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는 도시가스 밸브암도 있는데요. 이렇게 비좁은 곳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닥다닥 설치돼 있으면서 한 곳에서 불이 붙더라도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난 곳과 벽을 맞댄 건물에는 병원과 요양원이 운영 중입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흡연이 여전하지만 경고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로 생기는 바람은 규제 대상이지만 화재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행자에게 바람이 닿지 않게끔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건축 설비에 관한 규정에는 그런 화재에 관한 거 이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이 때문에 설치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같은 골목에 있는 실외기인데 일부는 덮개를 부착했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주차장에는 에어컨 실외기 20대가 모여서 설치돼 있는데요. 현장에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달 전 시래기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입니다. 가스통 바로 옆에 시래기를 설치한 가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금 잘 나온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현장 실사만 나온 것 같은데? 시래기만을 위해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소방청이 내놓은 에어컨 시래기 안전 가이드입니다. 시래기 주위에서 흡연을 하지 말고 주변에 불이 탈 수 있는 물건도 보관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 사항에 그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에 여기는 박스를 이쪽에다 해놔가지고 박스에서 그냥 왔어요. 그런거 단속 안 하지.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래기 화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 여수에서는 한 펜션 시래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투숙객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달 중순에는 서울 양천구와 광진구의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좀 심각성을 느끼고 좀 위치 변경을 한다거나 이게 좀 어려우면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한다거나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에어컨 시래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돌아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시래기 화재를 막으려면 관리자와 설치 업체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이고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즐거운 인생을 위한 모든 답은 티고 안에 있다. 더 뉴 티고 안. Volkswagen.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것 때문에 발을 헛디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기억해보길 바랍니다. 독일의 예술가 윈터 뎀니히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깨고 그 자리에 동판을 박아 넣었습니다. 슈톨포슈타인, 즉 걸림돌이라 이름 붙여진 그 동판은 독일은 물론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등등 나치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에 설치된 추모비입니다. 희생자의 이름과 살해된 날이 새겨져서 비극을 증언하고 있죠. 도시 곳곳에 설치된 그 걸림돌은 불편했으나 사람들은 불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발을 디디는 순간 떠올리게 되는 과거. 파괴돼서 사라진 삶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비극을 일상처럼 마주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마친 이른바 고종의 길이 며칠 후면 세상에 공개됩니다. 물론 되살리고 싶은 과거는 아닙니다. 한나라의 국왕이 깊은 밤 남의 나라, 즉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던 치욕의 역사. 덕수궁 돌담길에서 정동공원과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지는 총 120m의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수치스러움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되돌아보기조차 싫었던 것일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던 한일 간의 합의. 그것이 과거를 잊고자 함도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도 아니라면 그 최종과 불가역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곱씹어보기도 전에 그 시절의 대법원은 일본을 향한 피해자들의 소송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권력에게 피해자들은 묻어버려야 할 걸림돌이었을까? 깊은 밤 숨죽인 임금의 어가가 지나갔을 고종의 길과 정부가 돌이킬 수 없이 최종적으로 잊고 싶어 했으며 법원이 가로막고 싶어 했던 사람들. 유럽의 거리 곳곳 나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걸림돌 위에는 하나같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 있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인지 수치까지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팩트체크팀이 그 효과를 2017년 실측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은 모든 가정이 다 혜택을 받은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좀 줄었죠? 네, 누진제 논란이 거셌던 2016년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2016년 전체 가구가 월 평균 2만 7천 원대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2만 3천 원대를 납부했습니다.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달에 4천 원 정도를 덜 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폭염이 몰려있던 7월과 8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6년에 비해서 지난해 요금이 17%가량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 여름에 날씨만큼이나 정말 뜨거웠던 논란이 이제 누진제와 관련된 거였는데 그나마 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세분화해서 보면 결론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진제 개편 후에 요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월 200kWh 미만 또는 월 300kWh 이상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금이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200에서 300 사이를 쓰는 가정은 개편 전과 개편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지금 유일하게 겹쳐져 있는 구간인 건데 저 정도를 썼다면은 요금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가정별로 평균 사용량이 221kWh였고 7, 8월의 평균은 253kWh였습니다. 네. 모두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정도를 쓴 집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전기를 쓴 가구는 전체의 30%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집 가운데 3집에서는 누진제가 개편된 그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네, 특히 평균보다 많이 쓸수록 혜택을 이전보다는 많이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자부가 절충하는 안을 채택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일 텐데 올해 수치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확히 집계도 되지 않고 파악도 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한전은 5월까지의 수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달 뒤에 검침을 하고서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폭염 속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전기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좀 보면 뭐 요금이 18만 원이 더 나올 거다, 37만 원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금액들이 좀 다르던데 정확한 거는 이제 폭염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기세는 일단 에어컨만 보더라도 사양마다 또 효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이와 더불어서 집안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하나 참고할 수 있는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표준으로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 계산식대로라면 올해 5월 2만 원의 요금을 낸 집이 하루에 4시간을 한 달 내내 썼다고 하면 5만 4천 원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고 8시간을 한 달 내내 켜놓을 경우에 12만 3천 원, 12시간을 계속 틀어놓는 경우에 19만 2천 원의 요금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들은 누진제 개편으로 내려간 액수입니다. 하지만 폭염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염 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중단해달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를.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개인의 캐릭터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개인이라 함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그제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올렸던 글은 고 노회찬 의원을 시사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 열기를 미화로 표현한 겁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홍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캐릭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이 개인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다른 인터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정치는 말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일단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예. 이렇게 국내에서 막 받아서 이렇게 기사화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지난해 얘기한 게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좋아요나 댓글 개수에 따라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뭡니까? 뇌에서 발생하는 물질인데 상당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로 그런가요? 합니다. 호르몬입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미국으로 가면서 소셜 미디어에 글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인데요. 예.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출국 전에 한번 글을 올리고 실제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지 않다가 지난 21일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제 2개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한 뒤에 이제 국내 정치 현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에서 다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발 일기는 일기장에 쓰기 바란다. 정치가 그립고 권력이 고픈 홍준표 전 대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미국에 가서는 페이스북을 끊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나 지켜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내년 초쯤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혹시 잊혀질까 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측근은 홍준표 대표 시절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여러 글들이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측근이 이제 그만 페이스북을 좀 하지 말자, 당분간 하지 말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 뒤에 바로 또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추석 때 돌아온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그 이후에 당대표에 또 도전할지 이건 뭐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옥탑방 선풍기로 잡았습니다. 옥탑방, 덥죠? 예. 예. 최근 들어서 옥탑방 생활을 한 정치인이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22일부터 강북의 한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이 하나 있는데요. 선풍기 사진이 있고 부부가 조립하는 모습이 있고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선풍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운데 고생한다며 보낸 선물입니다. 예. 이로써 박 시장의 옥탑방에는 기존에 있던 2대에 더해서 선풍기가 3대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에 역시 글을 올려서 에어컨 켜서 맑은 정신에 최대한 열심히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옥탑방 생활은 쇼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예. 정치권에서는 뭐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도 처음 옥탑방 생활을 기획할 때부터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계속 다른 정치인들의 기존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니다라면서 박원순 시장이 강북의 옥탑방으로 간 거는 서울시청이 옮겨간 것이다. 집행력이 있는 시장이 시청을 가지고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측근들은
실제 생활하면서 아이디어를 듣기도 하고 또 내기도 한다고 전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민원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듣는 것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시장의 옥탑방 생활은 다음 달 17일 날 끝나는데요. 박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옥탑방 생활이 끝난 뒤에 밝힐 예정입니다. 예. 그 밑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역시 또 있다면서요? 예. 뭐 쇼라고 하면서 피켓팅 시위를 하는 사람도 꾸준히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너무 빠른 대비로 잡았습니다. 예. 뭐에 대비합니까? 예. 바른미래당이 최근 당직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 내부 당직자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이들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보겠다. 하지만 내년쯤에 야권 재편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야권 재편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하나 보죠? 우선 재편이라는 것은 파트너도 있기 때문에 예. 혼자서만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일단 정치권을 바라보는 김동철 위원장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한다는 건데 야권 재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당과의 합당 또는 분당의 수가 있는데요. 합당이 될 경우 사무처 직원들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슬림화, 구조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 뭐 이렇게 구체화돼서 얘기가 나온다든가 하는 게 전혀 없지 않나요? 야권 이른바 재편은?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정치권에 많은데 예. 이른바 이제 보수 야권의 재편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될 건지 오리무중이고요. 해야 된다는 말만 있는데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야권 재편을 감안해서 미리 계약직들의 밥그릇을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당직자는 약 220여 명 수준입니다. 의원 수가 30명인데 이에 비해서는 사실 많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정당과 옛 바른정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예. 양쪽 사무처가 합쳐지면서 직원들이 늘어난 효과도 있는데요. 당에서는 그래서 일단 8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당직자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직자들은 바른미래당이 정강정책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한다고 해놓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구조조정되는 당직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지도 않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당직자들이 모두 바른정당 출신들이어서 예. 계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야권 재편을 얘기를 기왕에 했으니까 예. 어디랑 혹시 이거 뭐 합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취지로 당을 가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을 가르게 되면 아무래도 당직자가 더 필요해집니다. 예. 어디랑 합니까? 혹시 그건 취재가 안 됐습니까? 얘기를 전혀 안 하나요? 김동철 위원장이 야권 재편을 염두에 뒀는데 예. 그 대상이 어딘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비공개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참석자가 전한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한 대상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가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또는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야권 재편이 일어나기 쉽지 않고 누군가 새로운 깃발을 들면 그 안에 해쳐모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해석, 전망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앞서가는 예. 얘기 같긴 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예. 마지막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내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폭염이 다시 찾아옵니다. 수도권 지역은 38도, 그 밖의 지역은 35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day just gets a little shorter, don't you think?